안녕하세요. 저는 가미당 화요 대중지성과 동의보감 세미나에서 공부하고 있는 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눈이 많이 와서 서울 시내 길이 막히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눈이 오지 않아가지고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동의보감 세미나를 올해 시작하면서 요가에 대해서도 공부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의보감 세미나 하는 날 그 앞 시간에 요가에 대해서 세미나가 있어서 저희가 좀 이론 강의도 듣고 또 장기 강좌에서는 요가의 동작도도 배우고 좀 이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시간들을 맞이하면서 제가 이제 요가를 가리키는 강사이다 보니 되게 새롭게 와 닿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강의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서 저의 전사를 먼저 조금 고백을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요가 강사를 한 지는 한 10여 년 정도가 되었는데, 제가 처음에 요가를 시작하게 된 건 강사를 하려고 시작한 게 아니라 이제 임신을 해서 센터를 다니는데 원장 선생님이 아무나 할 수 있다. 쭉 나오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라면 나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이론 듣고 동작 좀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덜컥 지도자 자격증 수강을 해가지고 1년 동안 이론 강의를 듣고 동작을 했는데 참 이론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게 해드릴 건데요. 이론이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들으면 바로 잊어버리고 너무 안 잡혀서 그냥 눈에 보이는 동작만 좀 열심히 하면서 자격증을 땄습니다. 따고 나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인도 요가 붐이 불었어요. 그래서 온갖 문화센터, 주민센터 이런 데 요가 수업이 시작돼서 저는 이제 준비도 없이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강사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근데 막상 강사로 나아가고 보니까 되게 두렵더라고요. 이런 공부도 잘 안 됐고 동작도 잘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옆에 친구가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다른 데 가서 더 공부를 하면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따라서 신촌의 유명하신 선생님한테 가서 돈을 많이 주고 또 자격증을 땄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부족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누가 그래요. 저기 속리산에 또 유명하신 선생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저희 작은 애가 4살이었는데 그 애를 놔두고 속리산을 가가지고 3년 동안 계속 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하여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격증을 또 땄습니다. 또 땄는데 그것도 부족한 것 같은데 또 누가 어디서 또 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쫓아다니다 보니 이거는 제가 강사 생활을 해서 번 돈보다 그 돈이 더 많이 나가는 거예요. 처음이 돈이 조금이지 점점 액수가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요가 피라미드인가 막 이런 이거 정말 이건 뭘까? 이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막 이런 고민이지만 현장에서 이제 수업을 가르치면 너무 고민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의 질문에 답도 못 하겠고 그래서 이렇게 쫓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못 하겠다. 그냥 내가 하던 걸로 수업을 하자. 딱 이렇게 정리를 했고 작년에 이제 제가 자격증을 딴 센터에 후배를 만났는데 아니 그들도 여전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은 속리산을 가지 않고 한요가나 프라잉 요가 혹은 실버 요가 그들도 자격증을 계속 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가가 이제 강사가 되려면 기본 뒤쪽에 자격증 한 5개는 쫙 이렇게 해야 되는, 그리고 그 수강생들은 그 사람의 그 자격증을 보고 선택을 하는, 마치 상품을 고르는 것 같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이제 올해 요가 세미나를 하면서 잊었던 요가 철학 이런 거가 다시 떠올려진 거죠. 너무 어려워서 버렸더니 이제 갖가지 종류의 자격증과 요가가 시장에서 누군가가 선택을 해서 상품이 돼서 그거를 그냥 사고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되어버려서
제가 그래도 10여 년 했는데 그냥 답답하고 저 자신도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도 못하고 그렇다고 이겁니다 하지도 못하는 제가 좀 답답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다행히 가미랑에서 요가 세미나가 있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번에 강의를 준비하게 된 이유입니다. 자, 보시면 이거는 베다 경전이에요. 제가 요가 그 철학 처음 들어갈 때 이 베다라는 말을 듣고 바로 접었습니다. 모르겠더라고요. 베다가 뭔지. 근데 요번에 다시 읽어보니까 그거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베다라는 거는 인도인들이 인더스 문명 그 시절에 그 원래 인도에 원래 있던 사람들은 아니고요. 저 서쪽으로부터 들어온 아리안인들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 신에 대한 찬가예요. 그러니까 인도는 생각해 보세요. 삼면이 바다고요. 위에가 히말라야로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풍족했어요. 수산물도 많고 나라가 크니까 기후가 다양하니까 음식물이 풍부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고 사는 그거를 좀 넘어서 어떤 사유, 먹고 사는 게 해결되면 사람들이 사유를 하잖아요. 나는 뭐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로부터 인도에서 그렇게 이런 철학과 문명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아리안인들이 들어오면서 이 베다를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이 베다는 사제가 하늘의 소리를 들어서 말로 구술한 거를 아주 세월이 지나서 받아 쓴 건데 이때는 이 신이라고 하면 하늘의 신, 뭐 불의 신, 계절의 신 이런 신들이 사람한테 어떻게 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행하는 건 제의예요. 제의. 그래서 사람들이 제의 때가 되면 자신의 재산과 뭐 아이와 뭐 이런 모든 정성을 다해서 신을 위해서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행복한 삶을 살고 이 삶에서의 고통이 끊어질 거라고 믿었어요. 그 제의에 다하면. 그렇게 지내오다가 기원전 한 5세기경 재밌는 그림이 이것뿐이에요. 기원전 5세기경에 들어갑니다. 기원전 5세기경에 들어가면 그 카팔라, 이제 좀 어려운 말이 나와요. 카팔라라는 사람이 어떤 새로운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가 철기가 막 들어왔어요. 그래서 철기 농기구, 철기 무기 그러면서 사람을 죽여도 옛날보다 훨씬 잔인하게 죽이고 철기 농기구가 있으니까 분홍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해산물이나 이런 게 철기가 있으니까 땅을 막 파니까 땅에서 뭐 막 생겼을 거 아니에요. 교역을 하고 이러면서 급격하게 이전까지 살았던 거하고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에는 하늘에 빌면 됐어요. 자기 정성을 다해서. 근데 이제는 갑자기 옆집에 살던 사람이 큰 부자가 되고 마을에서 명망했던 사람이 갑자기 몰락을 하고 이 사회 체제가 정말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였는지 모르겠지만 전해지로는 바로는 카펠라라는 사람이 상키아라는 철학을 생각을 하고 사람들한테 전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상키아 철학을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요가와 상키아 철학이 이 상키아 같아요. 그러니까 손바닥의 앞과 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키아가 이론 체계면 그 이론을 실전, 현실의 실천으로 하는 게 요가여서 이게 두 가지가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AD 4세기경에 그 힌두교 학파 중에 한 종류로 이렇게 정리는 되지만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여기서는 이제 상키아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상키아 철학에서는 그렇게 신께 모든 걸 맡겼던 인간이 이제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신이 우리를 만들었고 뭐 신이 계절이 이렇게 했고 그래서 그 계절 속에서 맞춰야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이 고난을 끊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면서 누군가가 생각을 한 거예요. 원래 세상은 푸루샤라는 거대한 에너지 덩어리가 있었다.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우주의 탄생에서 에너지가 막 이렇게 뭉쳐있던 거 있잖아요.
그 안에서 뭐 이렇게 뿅뿅 이렇게 다큐멘터리 보시면 에너지들이 막 뿅뿅 하잖아요. 예, 그 뿅뿅 하는 애들이 뿌라크르티예요. 뿌라크르티. 네, 그 뿌라크르티의 그 뿅뿅이 세 가지 성격이 되는데 그게 사트바, 라자스, 타마스예요. 그거를 자 이렇게 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그 위쪽이 뿌라크르티의 세 가지 성격이에요. 자 다시 우주 탄생을 보면 그 처음에 막 에너지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원소가 생기잖아요. 수소와 헬륨이 먼저 생기고 그다음 뭐 그 외에 또 가벼운 원소, 그다음 중간, 그다음 무거운 이런 식으로 생겨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상ಖ್야 철학에서는 사트바, 라자스, 타마스가 에너지이기 때문에 서로 비율을 섞어요. 사트바는 전체 의식에 가까운 에너지예요. 순수, 지성, 빛이라고 하고요. 라자스는 막 움직이는 열정적인 아이예요. 그래서 사트바랑 라자스랑 막 섞어서 뭘 만들어요. 또 라자스하고 타마스가 막 섞어서 물질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게 외부 세계와 사람까지 만들어진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비율을 계속 섞어가지고 5대 원소를 만들게 됩니다. 첫 번째가 에테르예요. 그게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인도 상ಖ್야 철학에서는 공간이 있어야 무엇이 실제 물질이 탄생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공간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공간에 공기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그 공기가 서로 부딪히고 변화하고 움직이면서 그 다음 빛이라는 걸 만들고 그 다음 물, 그 다음 흙 이렇게 만들고 이 5대 원소가 인간한테 들어오면 5가지 감각기관과 감각은 수용하는 거거든요. 수용을 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표현을 하는 운동기관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몸이라는 건 사트바, 라자스, 타마스 그 세 가지가 미세한 비율을 계속 섞어가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ಖ್야 철학에서 참 저는 재미있었는데 재미있기도 하고 엄중하기도 했는데 그 푸르샤에서 미세하게 변하는 프라크르티 그리고 이 프라크리티에서 사트바, 라자스, 타마스가 비율을 막 섞으면서 만드는 5대 수용 감각기관과 5대 운동기관. 이 분화의 과정을 인식하는 지성이 있다고 말해요. 그걸 마하트라고. 우주적인 지성을 마하트라고 말하고 이 마하트가 이 물질을 만드는 원리대로 인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 안에 내재하면 부띠예요. 그걸 깨달은 자가 붓다가 되겠죠. 그런데 그 부띠, 내가 전체로부터 이러한 미세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분화됐다 라고 하는 그 지성을 가리는 아이가 있어요. 바로 너무나 익숙한 아함카라, 에고예요. 그래서 이 에고는 우리가 감각기관과 운동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혼자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해요. 괜찮아, 나 혼자 살 수 있어. 나는 별이 아니야. 난 쟤하고 관련 없어. 이런 마음을 계속 가져가요. 계속 독립되고 고착되고 고립되고 자기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지 못해요. 잊어버려요. 붓띠는 안에 들어있는데 걔를 싹 가려요. 그게 바로 에고라고 얘기해서 상ಖ್야 철학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을 하면서 바로 여기에서 이 에고로 가려진 잊어버린 그 무지를 어떻게 할 거냐? 너네 삶에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물어요. 예전엔 신이 해결해 줬던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그 과정을 제가 여기에 이렇게 설명을 해 준 거고요. 요 아랫부분에서 여기 보시면 신을 경배하는 방식이 아니라 붓띠를 깨우는 탐구의 과정을 통해서 개인들이 눈을 뜬다면 바로 인간이란 이런 존재구나 이런 걸 알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깨어난 자 붓다라는 책에서 카렌 암스트롱이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괴로움은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린 무지에 있다. 그래서 그 무지에 대해서 그 무지를 어떻게 해결하고 없앨 것이냐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런데 그것들을 밝히는 게 네 안에 붓띠라는 지성에 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상ඛ야 철학에 대한 부분인데 어떻게 언어는 좀 익숙해지셨나요? 그냥 프루샤, 뿌라크르티, 걔는 기미. 사트바, 라자스, 타마스 비율이 계속 섞여서 외부 세계와 만들어요. 나를 만들어요. 감각기관, 운동기관.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인간이 있으면 이 인간이 어떻겠어요? 뭘 먹으면 내 안에도 사트바, 라자스, 타마스가 내 안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비율로 변화되고 있는데 밖에서 또 그런 애가 들어와. 그럼 또 만나.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고민했던 사람이 있더라고요. 기원전 6세기경. 예. 정말 감히 한 번도 생각 저는 안 해봤었는데 인간의 이름으로 부르니까 좀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고타마라고. 그 고타마가 엄청난 요가 수행자였어요. 이 삶의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계속 고민을 하고 아이를 놓고 집을 나와서 했던 게 바로 요가 수행이었어요. 그래서 요가 수행을 하면서 이 고타마는 자기 안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러니까 이제 상ඛ야 철학을 다 공부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원리로 변화되는지를 아마 인식했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계속 지켜본 거예요. 고타마는. 그러면서 고타마는 알게 된 거죠. 아, 인간의 본성이란 변하는 거구나. 가만히 있을 수가 없구나.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걸 계속 관찰을 하니까 1초에도 변하고 작은 소리에도 변하고 막 온도가 변해도 변하고 너무 많이 변화되는 거예요. 옛날 생각, 앞에 생각 막 한도 끝도 없이 그렇게 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타마가 가운데를 보시면 인간 본성을 관찰한 건 뭐 인간이 착해, 나빠, 좋아 이런 걸 하려는 게 아니라 그 끊임없이 변하는 거를 관찰해서 내가 어떻게 활용할까? 내 현실적인 삶의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고민으로서 그 본성을 관찰해야 된다고 말했고 그래서 고타마는 그 인간의 끊임없이 변하는 본성을 말로 비유했어요. 말이 막 뛰잖아요. 마부가 마차를 2마리 달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얘 둘이 막 날뛰면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4마리면 더 하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라자스 걔네들에다가 5대 수용에 운동에 그럼 몇 마리가 뛰는 거예요. 너무나 미세하게 많이 뛰고 있는 이것을 고타마가 관찰하면서 괴로움이라는 게 외부의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렇게 끊임없이 변화되고 그리고 내가 외부랑 관계 맺으면서 또 변화되고 초초 미세한 비율로 변화되는 거기로부터 오는데 우리 인간은 그걸 잊어버리고 어디에 머물고 싶어요. 머물고 싶잖아요. 행복하고 싶고 쾌락 속에 있고 싶고 죽기 싫고 아프기 싫고 딱 고정해서 있고 싶은 그런 거를 이제 고타마가 알게 되면서 고타마는 이후에 요가하고 결별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요가에서는 상ඛ야라는 게 푸루샤라는 전체 의식을 회복하자는 거잖아요. 고타마는 그런 어떤 전체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속에서 세상에 나라고 할 것이 없다라는 쪽으로 나가게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요가 수행을 한 다음에 요가의 기법은 가져와요. 그래서 여러분 왜 명상이라든지 불교에서 여러 가지 요가 비슷한 것들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또 결별하게 되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상ඛ야 철학은 힌두교 체계로 편입되면서 카스트를 인정하게 돼요. 근데 이제 고타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별하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자기가 직접적으로 자기 자신을 느끼고 외부와 관계 맺는 걸 느끼는 걸로는 가져오고 그 외에는 이제 자기 나름의 이제 붓다로서 이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런 법들을 만들어 나가게 되죠. 자, 그래서 요가에서는 이제 파탄잘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실체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뭐 신비주의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요가 수트라라는 책을
쓴 게 아니고 편집을 해요. 예전에는 뭐 직접 썼다기보다는 그것들을 편집한다든지 여러 사람이 쓴 거를 나중에 한 사람 이름으로 말한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요가 수트라라는 책을 편찬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1장 2절에 마음은 요가랑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흐름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이 마음이 바로 고타마가 관찰했던 끊임없이 변화하는 바로 그 마음, 그 마음을 그러면 요가는 어떻게 다룰 거냐? 이런 질문으로 가져가게 되죠. 그러면서 요가의 여러 가지 실천 체계를 만들게 돼요. 그 실천 체계는 이제 제가 끝나고 나면 다음 선생님이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게 될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요가라는 그 말을 정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시면 우리가 사용하는 요가라는 말은요. 유주가 그 어근인데 얼검에다 결합하다, 멍에를 씌우다. 아까 고타마가 막 변하는 걸 말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파탄잘리도 끊임없이 변하는 그 말을 어떻게 잡아낼 거냐.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요가의 실천적 체계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요가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하고 같이 결합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요가를 한번 좀 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제 요가를 하게 되면 이게 되게 통증이 있어요. 요가 하면은 막 근육을 이렇게 쓰니까 통증이 생기잖아요. 통증을 하고 호흡을 해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아까 말한 여러 가지 것들이 또 미세하게 계속 변하겠죠. 끊임없이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가라는 신체적 자세와 호흡을 할 때는 그 통증, 들어오는 호흡, 그 다음에 통증이 만드는 느낌, 그 현재적 상태에 마음이 묶여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아파서 다른 생각을 못해요. 이렇게 말하면 편해요. 그죠? 너무 아프잖아요. 막 다리 쫙 찢으면 막 그래서 그 현재적 상태에 집중을 하게 되고요. 수련을 좀 더 하다 보면은 그 아픔 중에도 그 아픔의 느낌이 아주 미세하게 변해가는 걸 느껴요. 그 와중에 호흡이 들어와서 그 호흡이 또 어떻게 나의 느낌과 마음을 데려가는지 알게 돼요. 여기는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이 되게 많은데 그건 나중에 제가 아직 공부를 못해서 그때 또 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 현재적 상태에 딱 집중하게 만드는 게 요가인 거예요. 그러면 요가를 하다가 요가 수련자는 문득 생각이 들어요. 아, 느낌이 계속 변하네? 아, 호흡이 계속 들어오네? 통증이 이 자세를 할 때는 같은 자세를 매일 한다고 상정할 때 이 자세가 오늘, 내일, 모레 달라지네? 그런데 그 느낌, 그것들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변한다는 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의 흐름 위에 서게 돼요. 그것을 바로 마음을 묶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렇다면 제가 자격증을 따러 다녔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제가 그렇게 자격증을 따러 다녔던 이유는 시선이 제 안으로 들어가서 내 에너지의 흐름이나 뭐 느낌이나 이런 거를 별로 만나보고 싶은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요가 좀 해서 몸도 좀 좋게 만들고 또 돈도 좀 벌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절망한 건 제가 앉아 있어서 그런데 요가하는 사람 치고는 굉장히 몸이 이쁘지가 않아요. 제가. 그러니까 요가를 하면 몸이 예뻐질 수도 있는데 저는 또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제가 약간 어릴 때부터 통통했거든요. 한동안은 빼기도 했었어요. 근데 빼니까 아프더라고요. 원래적 상태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통통하면서 요때 훨씬 더 에너지 흐름이 잘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우리는 요가를 한다 그러면 막 그 연예인들 막 플라잉 요가 쫙 이렇게 하는 막 그런 거를 생각하시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쭉 말해왔던 상쾌한 철학 그것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뭐 문화센터 같은 데서 수업을 되게 많이 해요.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하는데 오시면 꼭 그걸 물어요.
살 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저도 영업 전략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빠지긴 빠져요. 빠지긴 빠지는데 실제로 마른 사람이 살짝 살집이 오르기도 해요. 예, 이게 자기 원래로 돌아가요. 자기 그 사트바, 라자스, 타마스의 원래 비율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꼼딱 빠지지 않아요. 안 먹어야 빠져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는 요가를 하면서도 내 안에 끊임없이 변하는 그 에너지의 흐름을 만나는 것, 그걸 만나서 그 집중된 상태를 느껴서 그것을 내 일상에서도 계속 변하잖아요. 기뻤다, 슬펐다, 누가 속썩였다, 좋았다. 이것들과 같이 이렇게 결합시켜 가는 건데 그 몸만 얻고 싶었나? 막 딱 고정돼가지고 이쁜 몸. 그 이쁜 몸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해요. 딱 요가는 끊임없이 유동하는 에너지를 느끼는 건데 우리는 고정하려고 요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저는. 제가 몸이 원래로 돌아가서 참 다행이다. 뭐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어쨌든 제가 요가를 가르친 지 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몸의 에너지 흐름이나 이런 거를 조금씩 더 알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일상에서 뭔가 좀 붙잡혔을 때도 조금 환기하는 게 좀 더 빨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 되게 감사했고 이번에 이제 상케아 철학이랑 요가 철학 공부하면서 앞으로는 이 부분을 좀 더 제 안으로 이렇게 들여넣고 제 에너지를 좀 더 특히 계절에도 영향을 많이 받아요. 계절이 변하는 거에도 내 안의 에너지는 너무 영향을 받아요. 먹는 거에도 너무 영향을 받아요. 감정에도 너무 영향을 받아요. 화나면 막 호흡이 막 동작이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알고 그렇게 해나가야겠다 하는 마음이 참 많이 들었고 그래서 앞으로 제가 가르치는 요가 현장에서 그렇게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서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